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85명을 기록해 엿새 만에 5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커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15%에 근접한 가운데 오늘부터는 60세에서 64세 고령자와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 상황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00명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역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지금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네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까요, 교수님? 우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방접종률은 조금씩 올라가 있어서 청신호가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어떤 강력한 방역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중간 단계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지난 12주간 변화를 봤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말 또는 휴일 전후로 해서 검사 건수가 줄었을 때 또는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일부 줄었으나 지난 주말 초에 보였던 것처럼 700명대 중후반대 확진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면은 지역 자체별로 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네. 서울 수도권 및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의 3개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및 지금 현재 2.5단계에 준하는, 우리가 2단계 있지만 2.5단계에 준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곳은 예방접종에 대한 참여를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동량의 영향이 있나 봅니다. 지금 확진자 수준을 보니까 일단 고령자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7월쯤이면 백신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백신 효과의 본격적인 눈에 띄는 효과는 언제쯤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장에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중증 환자의 이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중증 환자로 이완될 때 시설이 부족해서 못 모시거나 또는 원래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을 분들이 감염돼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현격히 줄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7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점, 요양시설, 시설 관리, 또 의료진들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점, 그리고 거기 이제 가까운 70에서 74세, 오늘부터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접종하실 텐데요. 네. 접종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소 효과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젊은 2, 3, 4, 50대층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9월, 10월 정도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7월 말부터 백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역시 고령층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중증 환자 이완율들은 사실 언론 보도를 통했을 때 현장에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요양병원 또는 이제 이 정부 관련 분들은 이 숫자로서 느낌이 오겠지만 현실에서 일단 느껴지는 게 7월 정도 되면 그동안 뵙고 싶었던 어르신들 또는 부모님들 또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있는 가족분들을 접종기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런 이후에도 집단 발병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표가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현재 500명에서 700명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현재 방역이 오히려 완화되더라도 지표 500m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8월, 9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런 징후들을 포착하셨다고 하니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여전히 2.5단계 범위에서 정체된 상황인데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중순에 우리 정부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몇 달간 많이 예상해 보기도 했고 전망해 보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민아 평론가님?
일단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계속 논의가 돼 왔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몇 차례 정리한 바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적용을 이제 예정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전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접종 대상자들 1,300만 명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이제 관리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좀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 가능하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의 이제 거리두기 5단계 체제는 4단계로 이제 줄인다. 그래서 이 4단계의 기준은 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단계로 판단하는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기준이 1명 미만일 경우에 1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이제 4명 이상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 단위의 이제 확진자 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일단 1단계냐 2단계냐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 500명이 될 것 같고, 500명 정확하게 500명은 아닙니다. 근데 500명대의 이제 그런 숫자가 될 것 같고, 그 이상 이제 단계가 올라갈 때는 1,000명 미만, 2,000명 미만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5단계 인원 기준으로 보면은 이 단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떤 이 확진자 숫자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된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일단 지금은 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책임 방역이라는 기조를 좀 유지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원 제한 측면에서도 변화가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원 제한의 경우는 사적 모임이 모이는 것에 대한 이제 인원 제한의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단계의 경우에 이제 사적 모임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기준은 없어질 전망이고, 2단계는 이제 8인까지 허용해주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 4단계에서는 4명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데, 다만 4단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녁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제한을 한다. 그래서 6시 이후에는 뭐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초안이 지금까지는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고요. 또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0일부터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국방과 관련된 인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500만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이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상당히 접종의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백신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과 2차 예방접종분의 차이, 그리고 화이자 분의 예방접종이 없었던 부분, 그리고 새로 지금 그 승인받고 도입됐던 모더나와 그리고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없던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하루에 50만 명 예방접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 우리가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할 때 하루에 70만 명 평균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최근에 파이자사, 또 모더나사,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는 일반 냉장고 또는 신혼 냉장고에서도 충분히 예방접종이 가능한 허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특정한 곳에서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또 특정 연령을 모시고 갔던 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최근에는 접종에 대한 어떤 가속도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로의 기대감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의료진이 준비했다고 해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80% 가까운 지금 60세 이상의 예약률뿐만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예약률에 버금가는, 아마도 자녀 백신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럽겠지만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60세 이상의 많은 건강하신 분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만 명씩 충분히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행률이 99%를 넘어섰더라고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그 집단 면역 형성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예방접종을 진행하는데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는 얀센사의 1회 예방접종의 시기적절한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부 예비역, 민방위 등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89만여 명 지금 부분적으로 예약이 진행했는데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된 걸 보면은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지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물론 아직도 예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안정적 공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노버백스사 아직 우리가 승인받지 않았지만 네. 국내에서 위탁 생산 또는 기술 개발 협력 생산까지 되어 있고 또 모더나사 같은 경우도 국내 한 회사에서 원료 또는 원료에 대한 원수입의 그런 가공으로 예방접종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시점에 대해서 정부 또는 이제 이런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정확한 일정들을 일정 부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30, 40대, 50대의 불안감을 좀 덜해서 이런 백신에 대한 조바심을 덜하고 안정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7월, 8월, 9월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좀 더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졌다는 생각도 들고 집단 면역의 달성 시기는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11월로 잡고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개인적으로? 저는 그 파우치 우리나라는 이제 정은경 청장과 같은 역할에 있는 미국에 계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책적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이 면역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 즉 어떤 11월 목표 90%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 지금 현재 남반구에서는 겨울을 맞이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전 세계는 다시 소통할 거고 비행기가 뜨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을 할 거면 단 팬데믹 또는 위기 상황은 좀 잦아들겠죠. 그렇다고 하면 집단 면역, 대한민국만 몇 퍼센트 예방 접종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전하다. 일부 지금 어느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치명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가고 안정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뒷걸음질 쳤던 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와 소통을 많이 하는 이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같이 나누는 백신과 우리 분명히 예방접종이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남는 예방접종에 대한 활용과 그것을 통한 경협과 인류애적인 그런 발전된 모습을 같이 보일 때 예. 대한민국은 진정한 K방역의 선도와 이런 공생하는 입장에서의 집단 면역을 이뤘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종 완료자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스티커를 도입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지 김민하 평론가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밝힌 이제 백신 인센티브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직계 가족의 경우에 이제 뭐 사적 모임 이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7월부터는 뭐 밖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권한을 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인데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제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가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다 또는 이제 1차 접종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놓은 이제 이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모바일 앱을 통한 이제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종 기관이나 정부 입사를 통해서 이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는 증명서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뭐 접종 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접종 기관에 가서 이렇게 증명서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부 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받는다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받았을 경우에 실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걸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령 이제 상상을 해볼 때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단속반이 와서 뭐 어디 봅시다 이러면 그 종이를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번거로울 수 있고 또는 뭐 안 가져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65세 이상 좀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 접종 완료한 분들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접종 완료했다는 것을 이제 사실 확인을 받으면 예. 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증명 스티커를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분증은 평소에 갖고 다니니까 예.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접종 완료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다만 이제 이 스티커하고 더불어서 이 접종을 완료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착할 수 있는 옷에 부착할 수 있는 뭐 배지를 준다 이 예. 부분도 있는데 이 배지의 경우에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뭐 이 훈장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것은 뭐 일종의 이제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종의 캠페인성 이제 그러한 물품인 것이고 예. 이게 내가 접종을 완료했다라는 또 보장이 되는 그러한 표식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용이 없고 이 스티커는 효력이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스티커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2번을 다 맞고 2주가 지난 뒤에 주는 거고 얀센 백신은 한 번 맞고 나서 2주가 지난 뒤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접종자든 이제 접종 완료자든 예. 이 접종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14일이 지나야 어떤 중화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일정 정도 이상의 면역력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들한테 이제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접종 완료자라고 하면 2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14일이 지난 사람에게 이러한 이제 스티커라든지 확인서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해열 진통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언급되는 약이 타이레놀이잖아요. 근데 그 약이 아니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이 성분이 들어간 어떤 약이든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명이죠. 이 아스피린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명인데 예. 사실 이게 살리식 에시드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즉 타이레놀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갖고 있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동일 성분의 약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이렇게 우리가 상품이 알려져 있지만 동일한 약효를 갖고 있는 약품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약을 보면 어떤 거에는 서방형이라고 써 있고 네네. 어떤 거는 이제 조금 효과가 천천히 오래 나타납니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500ml를 두 알에 한꺼번에 드세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들이 편의점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오버 더 카운터 OTC라고 하는 개념으로 약국 외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두통 때문에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서 또 먹어야지. 이게 사고가 나는 게 바로 서방형 제제입니다. 예. 서방형은 천천히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신 오래 지속되죠. 따라서 서방형을 먹었는데 아직도 몸이 좀 피곤해. 그래서 또 드시고 또 드신다고 하면은 간 손상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즉각적으로 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을 때는 서방형 제제가 아닌 일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접종하셨던 기관 또는 1339나 지역번호 120 또는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이 예방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간이나 신장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은 하루 최대 얼마까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프다고 계속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용량을 말씀드리면 또 그 용량 다 맞춰서 드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용량은 뒤편에 나와 있는데 보통 식후 어떤 건 2알 드세요. 어떤 건 예. 식후 1알 드세요 써 있으니까 예. 어떤 거는 식후 2알씩 총 6알이 하루 정량이고요. 이거는 성인 몸무게 60에서 70kg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 그렇게 그 뒤에 써 있는 그 용법 용량을 넘어서 드시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용량은 미만이지만 예.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 서방형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서서히 녹아서 효과가 그 일반 제제보다는 좀 더디게,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 효과는 언제쯤 딱 뭐 발현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서방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형인 경우에는 드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부터 해서 효과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예, 예.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부터 서서히 내려와서 약효 성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서방형인 경우에는 올라가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예, 기준 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서서히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올라가서 본인이 원하는 약 효과 정점에서부터 예. 길게는 12시간, 예. 짧게는 6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내려가는데 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방량이라든지 예. 대사율, 근육량, 그리고 드시는 음식물, 물의 섭취량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방형을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아프면 지금 딱 먹고 30분 안에 뭐가 딱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네.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 서방형을 또 먹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계단을 하나만 올라가서 쭉 가도 되는 거를 한 번에 계단을 2개, 3개로 올라간 효과가 나타나서 즉 6시간, 8시간 후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성분까지 먹어서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간이나 신장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용법, 용량에 맞춰서 드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불어 짚는 이유는 서방형인 줄 모르고 드셨다가 이거 효과가 왜 안 나타나지 하고 일반 제제 또 드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고 저희가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백신 맞기 전에 이거를 먹어야 백신 이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좀 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선은 이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혈전증이 무서우니 아스피린을 한 3일, 5일 전부터 미리 먹으면 어떨까? 아스피린을. 네, 아스피린. 그 얘기도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많은 연구질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미리 드시는 거는 전혀 효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따라서 예방접종, 기존에 아스피린을 드셨던 분이라고 하면 드시면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만은 예. 전혀 아스피린 복용하시던 분이 아닌데 미리 드시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이 아세타미노펜 계열 약물 외에도 또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계열 약물이 있는데 예. 이부프로펜 계열 약물을 처음에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먼저 드시거나 접종을 나중에 드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연구에 그런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 예. 중화항체 등이 발현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으니 같은 해열 진통 효과를 볼 거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물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 거고요. 예. 증상이 있을 때만 아세트아미노펜을 드시는 거지 접종하기 전에 미리 드신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거나 접종 후에 발현될 수 있는 근육통, 두통들의 불편감을 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막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질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요.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몇몇 해수욕장은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지난 주말 동안 8만 명이 몰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인파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 뭐 혹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모인 분들 이런 분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해수욕장이 앞으로 속속 개장할 텐데 당국에서 어떤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여름이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많이들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쭉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해수욕장은 뭐 실내 환경이라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방역 수치만 좀 지킨다면 거기서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욕장에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때도 2m 이상의 좀 거리두기 간격은 좀 둬야 된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으려면 사실은 밀집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해수욕장마다 사실은 어느 해수욕장에 어느 정도의 지금 뭐 이 좀 이용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이런 것들을 방문객이 확인을 사전에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신호등 체계라고 해서 어느 해수욕장은 뭐 파란불이다, 어디는 빨간불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사전에 이제 해수욕장에 가기 전에 일단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체온 스티커라든지 발열 스티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해수욕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결정적으로는 이제 밀집도 관리가 핵심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면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짧게만 좀 짚자면 이 관리 감독을 하는 그 주체라고 해야 되나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를 다 들여다보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에 있는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투입을 해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다 동원한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기본적인 어떤 코로나19 방역 관리에도 상당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제 집에서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예, 예. 또 그것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그러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율적으로 좀 방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수욕장 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고요. 김민아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